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도시는 무엇이 기본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5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도시의 기본을 광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크로폴리스 광장같이 회의가 가능한, 소통이 가능한 광장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결국 민주주의를 꽃을 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들은 같은 광장을 만들었는데 규모의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체제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대한민국 서울광장 규모 면에서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가서 채워 누운 것이지 사실 그 주민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은 아닌 것 같아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달러인데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하죠. 스위스에는 마을마다 소통의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주민투표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기본소득을 국민 모두한테 200만 원씩 주자 하는 주민투표안이 부결된 일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5.16 광장 아시죠? 여의도에 지금 공원이 있었던 위치가 사실은 다 광장이었습니다. 또 광장의 경쟁이었던 거죠. 북한 평양에 김일성 광장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만한 규모의 광장을 만들자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도시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는 도시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도시와 도시의 소통을 만들었습니다. 이 길이 이어져서 이제 현대 도시에는 사실 모든 숲을 파헤치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길을 누가 지배했냐면 사람이 지배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지배하는 시대를 만든 것이죠. 그럼 미래 100년의 길은 어떨까요? 앞으로의 길은 숲을 깎아서 그 도로를 자동차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길은 사람과 자전거와 숲이 향유하는 시대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용산 100만 평이 시민의 숲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저것을 정부 건축물로 집어넣는다든지 다양한 개발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 자연 녹지 공간으로 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용산이 돌아온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상상력과 꿈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서울의 저 메뉴에 있는 북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균관대학교, 창경궁, 또 창덕궁, 종묘, 남산, 용산공원, 동작동 국민묘지. 만약에 경부 간산도로가 지하화된다고 한다면 경부 간산도로라고 하는 것은 양재 톨게이트에서 한남대교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12차선을 갖다가 지하화한다고 한다면 우면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면산 토끼가 북한산 토끼가 되고 북한산 도로가 우면산 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시에 대한 상상력을 바꿔주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변공원이 생기면 여의도 700면적의 숲으로 돌아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 20% 진전이 되고 있죠. 숲을 되찾아가는 것, 그 원상을 회복해가는 것,
산업혁명 이후 250년이 사실은 자연을 파괴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세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원상을 회복하는 시대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목표를 갖고 유럽은 2050년도에 탄소 배출 제로라고 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해서 나라마다 다른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2025년도부터 내연 자동차 신차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독일은 2030년에 판매가 금지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에 판매가 금지됩니다. 인도는 2030년에 판매가 금지됩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데드라인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친환경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 5년마다 친환경차 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것이 현 수준입니다. 작년에 서울이 차 없는 날 선언을 하고 기념식을 했습니다. 일요일날 광화문에서 대한문까지를 막아놓고 차 없는 거리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건 기념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같은 날 10월 1일날 96%의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날 다닐 수 있는 차는 앰뷸런스, 소방차, 경찰차, 버스, 택시, 지하철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46%를 받았습니다. 이게 3년 차에 100%를 막아놓은 겁니다. 사람들한테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체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대중차를 이용하고 가능한 전기차랄지 공유차랄지 무인자동차를 함께 사용하자는 겁니다. 공유차랄지 무인자동차가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누가 향유하게 되니까 차량에 주어지는 숲과 자전거가 향유하는 것이죠. 기념식 2000년도에 필라델피아 시장에 나가는 사람은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자기 재임 기간 4년 동안 필라델피아 시민의 몸무게를 갖다가 3kg 줄여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3kg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녹지축이랄지 자전거가 달리는 길이랄지 걷고 싶은 길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압축적인 표현이 필라델피아 시민의 몸무게를 나는 향후 4년 동안 3kg 줄여주겠다. 혹은 건강지수를, 건강 나이를 5살 이상 높여주겠다. 이 한마디의 캐치프레이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도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중일 간에도 사실 미세먼지를 놓고 많은 협의를 했고 재작년에 처음으로 한중일 환경장관간에 환경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자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부와 정부 간의 협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유럽의 시민들이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라고 하는 목표에 합의했던 것처럼 가령 아시아 삼국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의 은하수길을 다시 한번 열어보자. 그럼 어떨까요? 시민들의 합의의 정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서울 하늘에서 마지막으로 은하수를 본 게 언제쯤입니까? 동요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라고 나옵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야, 동요가 참 비논리적이다.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지 어떻게 푸른 하늘의 은하수를 보느냐. 근데 동요 만든 사람이 미세먼지가 있으면 은하수를 못 본다는 걸 알아나가요. 물론 은하수는 미세먼지 때문에 꼭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빛도 굉장히 큰 문제죠.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빛 공유에 대한 제한 장치를 합니다. 은하는 뭐 거의 무한대로 빛을 발산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산업용 전기이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는 비싸도. 도시는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유의 여신상을 세웠습니다. 뉴욕은 자유의 도시라고 생각했고, 프랑스는 에펠탑을 만들었습니다. 저주받은 땅 남미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는 25m짜리 예수 그리스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의 랜드마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남산타워, 또 예? 한강. 야, 우루과이에 가면요 한강에 한 50배 되는 강이 있어요. 남산타워. 사회주의 국가들은 혁명을 하면 맨 처음에 방송탑을 세웁니다. 방송국을 장악하고. 왜냐하면 혁명 사상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방송탑을 보고 남산에 방송탑을 만들고, 북한의 유경 빌딩을 보고 남한의 유사 빌딩을 만들고, 북한의 김일성 광장을 보고 남한의 5.16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남산타워를 보고 동방명주를 보면 어떨까요? 푸동에 있는 동방명주를 보면 비교가 안 되죠. 한강 굉장히 폭이 넓고 수심도 깊고 넓은 강이긴 한데 세느강보다 더 문화 친화적이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롯데타워, 두바이에 가면 510짜리 빌딩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메가더가 한국을 떠날 때 앞으로 100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가망성이 없다고 떠났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우기를 갖다 기대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에 성공했잖아요. 오직 사람 하나 갖고.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 중에 산업화하고 정보화에 성공한 나라는 있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그러나 민주화까지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지능화, 4차 산업혁명. 우리 또 한 번 성공해야 되잖아요. 2050년도에 세계 경제의 50%의 비중이 동아시아 3국에 몰린다고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근데 동아시아 3국의 경제적 비중이 50%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중에 최소 3분의 1은 돼야지. 근데 일본은 로봇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중국은 드론으로 세계 시장을 70%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무엇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한국 경제. 25년 전에 중국은 우리가 하청공장 세우는 국가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모두 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 존중 국가, 서울시장도 사람 존중 도시, 서울에 우리 민주당 구청장 20명 가보면 다 사람 존중 도시.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고민을 오늘 같이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저녁 7시 17분 지구에 있는 70억 명이 같은 시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살고 있는 시간대는 다릅니다. 실리콘밸리는 우리보다 10년 앞에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우리보다 20년 과거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리콘밸리,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세계 혁신의 수도라고 합니다. S로 시작하죠.
그 맞은편에 있는 S, 대한민국 소. 실리콘밸리는 60년대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UCLA, 미국의 명문 대학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다가 미국의 대기업들 보고 와서 무상으로 연구소를 갖다가 세우고 쓰라고 합니다. 당연히 인재들이 모이겠죠. 바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겠죠.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교수가 가르치는 것과 실제로 제품화할 수 있는 R&D를 갖다가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같이 만난다는 것은, 학생들과 같이 만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 서부의 개방적인 문화랑 연결되면서 폭발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다른 DNA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폭발을 만드는 것이죠. 실리콘밸리에 가면 우리처럼 조찬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10를 내면 조찬 모임에 갈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미리 신청을 해서. 그러면 커피 하나, 도넛 하나. 그리고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에 피치를 한다는 거죠. 피칭. 투수 피처 하듯이. 30초 내에 자기 프레젠테이션을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3분을 줍니다. 그럼 저기 저 멀리서 듣고 있는 친구가, 야, 저 친구랑 나랑 생각을 합하면 뭔가 작품이 나올 것 같다. 아, 나는 저 친구의 투자 엔젤이 되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죠. 미국은 아이디어도 보호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허도 탈취합니다. 기술도 탈취합니다. 대기업도. 미국은 아이디어 단계까지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마음껏 자기 아이디어를 갖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기술 편취한 데에 대해서는 10배의 과징금을 갖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300까지 가능하게 했거든요. 제가 만든 개정하는데. 그런데 기술 편취를 당한 사람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무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300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했더니 정말 각과 을의 관계가 공정해졌을까요? 그래서 아무도 소송을 제기 안 했을까요? 야, 내가 300 돌려받아서 이 업계에서 완전히 추방되니 참고 살지. 그래서 10배까지 올려준 겁니다. 중국의 베이징 대학하고 칭화 대학 사이에는 창업거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노웨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친구들 보이시죠? 저렇게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앉아서 1년에 한 몇만 원 내면 와서 혼자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은 창업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창업 카페라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엘리베이터 피치처럼 거기 가면 늘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듣게 됩니다. 저 멀리 시안에 있는 친구가 와서 야, 칭화대학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근데 칭화대학 친구가 세상을 갖다가 꿰뚫어 볼까요? 어떤 경우는 저 멀리 시안에 정말 깡촌에 있는 서안에 깡촌에 있는 친구의 생각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중국에 있는 500개 창업 카페에서 지난 몇 년간 조달된 자금만 9조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560만 개의 창업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창업을 하면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은 2011년도에 향후 5년 동안 최저임금을 2배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5년 내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엄청난 구조조정이 따랐겠죠. 소상공인들 중에 문을 닫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반면에 혁신하는 것은 더 커져서 사람을 많이 고용했을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복지가 따라갔겠죠. 구조조정을 위해서 실직하거나 폐업한 사람들을 2년 동안 80%의 임금을 고용보험으로 제공해주면서 재교육 같은 것을 시켰겠죠. 근데 중국은 그런 사회보험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13년도에 이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인혁신이라는 구호를 냈습니다. 누구나 창업하고 누구나 혁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창업으로 사람들 갖다 유도하고 창업의 경험을 쌓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베이징 대학하고 칭화 대학 사이에서 창업으로 월드스타가 되겠다, 마이바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친구들이 7만 명, 10만 명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노량진하고 신림동에서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친구들이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극명한 비교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왜 베를린이라는 말이 여기 없을까? 독일의 베를린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서냉전의 상징입니다. 베를린 장벽 잘 아시죠? 죽음의 띠라고도 불리우죠. 당연히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2001년도에 베를린 시장은 이 가난한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가난하지만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와서 다 놀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가자. 한 7년, 8년을 그렇게 했더니 프랑스, 영국, 이태리의 젊은 친구들이 베를린으로 옵니다. 베를린 관광객의 40%는 베를린의 문화가 좋아서 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유럽의 IT로 돈 번 친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IT와 인디밴드가 만나고 IT와 영화가 만나면서 폭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음의 띠, 베를린 장벽에 서 있던 곳은 스마트 팩토리 4.0,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아우토반이 되고 유럽의 다국적 기업 본사들이 다 옵니다. 왜? 거기에 가면 젊은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양재동에 R&C들을 만들고 있고 판교에 클러스터가 생겼습니다. 판교는 굉장히 좋은 클러스터입니다. 그런데 세계 20위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실리콘밸리 1위, 뉴욕 2위, 런던 3위, 베를린 5위, 텔아비브 7위, 그 다음에 중국 도시들, 맨 마지막에 인도의 벵갈루루. 한국의 도시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생태계는 업력별 생태계입니다. 막 창업을 시작한 단계, 인큐베이팅, 올라가는 단계, 엑셀레이팅 단계, 데스밸리, 죽음의 단계, 제도약 단계, 거기에 맞춰서 금융을 어떻게 연계해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태계 20위 안에 드는 도시들은 문화도 있고 자연도 있고 서로 다른 생각도 만나게 해줍니다. 정부가 해줘야 할 일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돌잔치 때 친척들이 돈을 주면 그 통장은 부모가 쓸 수가 없습니다. 생애 첫 창업 때 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해서 창업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대사를 내가 3번 만났는데 카니에가 아니 카카오톡 같은 것이 그 좋은 것이 왜 세계시장을 제패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볼 때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대한민국은 5천만 명 규모의 국내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 교포까지 치면 한 6천만 명. 근데 이스라엘은 700만 명밖에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세계 시장을 향해서 창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 결과 스타트업이 6,000개, 미국의 나스닥에 가장 많이 상장되어 있는 외국 회사,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IQ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9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105, 이스라엘 96. 근데 노벨상 수상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25%를 차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바꿨습니다. 심지어 군대까지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오늘 부처님 초코파이 먹을까? 주말에 선임 눈치 보기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초코파이 먹을까? 부처님 초코파이 먹을까? 법당에 갈까? 교회당에 갈까? 고민할 때 걔들은 창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취업 공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부대 출신 무대. 아, 저 부대 출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되었다. 군대에 있는 동안.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후추파라고 해서
토론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실패를 존중하는 정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면 성공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30%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 도전해서 한 번 성공한다고 하면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성공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하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려고 가르칩니다. 대학생들 보고. 우리나라 대학이 400개인데 250개 대학이 창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기업을 키웁니다. 250개 대학의 창업 지원센터에 창업 경험이 있는 교수님은 몇 프로가 될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센터는 대학의 중심에 있지 않고 저 구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보고 창업하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창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대학 입시에 경제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고, 이런데 창업을 하라고 합니다. 세계 젊은이들 창업 지수 62개국을 비교했더니 6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62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25%가 핸드폰 대리점입니다. 그 25%가 식당입니다. 그 25%가 미장원과 네일 아트샵입니다. 동네 가면 창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업도 돌리고 개업화 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국가와 금융과 언론은 창업이라고 합니다. 굳이 구분하면 생계형 창업, 혁신형 창업은 3%가 안 됩니다. 미국에는 주말에 경제학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름 겨울방학에 경제학교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상대로 대학교에서 경제적으로 사고하는 법, 관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것을 특화원실에 소개를 했더니 몇 개의 경제학교가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는 아나 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뭐 이런 장터 경험이랄지 통장 개설하는 법이랄지 주식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미국의 초등학생은 월마트에 가서 관찰을 하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 왼쪽부터 눈이 가는지 오른쪽부터 눈이 가는지 1층부터 가는지 2층부터 가는지.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특별 상품을 사러 올 거다. 그럼 너는 크리스마스 특별 상품을 사람들의 눈이 가장 많이 가는 곳에 우선 배열할 거냐? 아니면 어차피 크리스마스 상품을 사러 온 것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특별 진열대를 갖다 만들어서 할 것이냐? 토론을 하게 합니다. 정답은 없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어떤 피자집은 왜 잘 되겠지, 어떤 떡볶이집은 왜 안 되겠지, 사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마테스트도 하고 토론도 한다고 생각해봐요. 광진구에는 왜 가구상이 모여있을까요? 종로구에는 왜 보석상이 모여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기 업권이 있어갖고 흩어져 있는 게 더 유리한데 왜 모여있을까요? 모여있는 것과 흩어진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중학생들이 그런 토론을 한다고 해봐요. 고등학생들은 폐광으로 없어진 태백시라고 하는 도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도박도시로 할 거냐? 도박도시로 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냐? 이런 걸 토론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자란 친구들은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육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군대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떨어져서 4년 동안 장보고 경제학교라고 하는 주말 경제학교를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건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앞서가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기존 교육 말고 그런 경제학교를 운영해 보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왜? 결국 그 도시가 경제로 살아야 되고 창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막 태어난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현재는 듣도 보도 못한 직업군을 최소 5대 이상 바꾸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직장을 5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듣도 보도 못했던 직업군을 5번 이상 바꾸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5년 전에 핸드폰과 관련된 직업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25년 전에 인터넷과 관련된 직업 보셨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것은 내일은 알는 지식이 되고 오늘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일은 무용지물인 시대에 살게 됩니다.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첫째는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몸짓의 상상력을 갖다 배운 친구는 체육선수나 무용가가 될 것이고, 소리의 상상력을 배운 친구는 음악가나 가수가 될 것이고, 말의 상상력을 배운 친구는 소설가나 앵커가 될 것이고, 색의 상상력을 배운 친구들은 디자이너나 화가가 되겠죠. 네거티브 규제라고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는 이제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 중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네거티브 규제 국가입니다. Do not. 요것만 요 하지 않아야 되는 목록, 해서는 안 되는 목록, 요거 빼놓고는 다 해봐라 이겁니다. 뭐든지. 우리나라는 do, 요것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융합이 되잖아요. 초연결이 되잖아요.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새로운 상상을 다가오잖아요. 현재 있는 모습을 다가오지 않는데 현재의 규제를 갖고 요것만 하라고 하면 미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사지선다형 교육을 하려면 세계에서 창업지수 62개국 중에 62인 나라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심장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올해 6월 13일날 개항이 되든 올해 연말에 개항이 되든 수도 이전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3시간 떨어져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비효율은 없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사당이 세종시 이전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과학의 전당, 창업의 전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회의사당 4, 5, 6, 7층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대학 20개 대학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창업으로 근우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한국의 여의도 가면 최고의 캠퍼스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국회의사당 3층, 본회의장, 예결위회장, 거기에 오늘은 경제학자 총회, 오늘은 회계학자 총회, 내일은 세무사 총회, 내일은 물리학자 총회, 그 다음 날은 화학자 총회, 그 다음은 전기기술자 총회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대관식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방자치가 얼마나 유의미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43개의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동네 도서관이다. 동네 도서관이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미국의 시라큐스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과학관이 있더라고요. MOST, MOST, Museum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준말입니다. 미국의 중소도시 400개를 돌면서 순회 전시를 하는 과학관인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과학관인 창경궁 옆에 있는 과학관보다 전시물이 수십 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과학경진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그거 다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가령 도서관을 스미소니안 박물관과 같은 과학관으로 가령 만든다는 것인가요? 여기 와 계신 의원회관의 각 부속 건물 굉장히 잘 구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맞은편 집에 있는 사람 1년에 한두 번 못 봅니다. 대화 안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맞은편에 있는 옆집에 있는 공장 주인하고 교류가 없습니다. 여기처럼 회의실, 전세실이 많은 곳,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곳. 밤새 게임하다 힘들면 나가서 담배밭에 걸리고 뒤에 축구장 가서 축구도 하고. 지방에 동료이동인 금융이 있어요.
동묘의료의 금융인인데 서여의료의 여기를 1년에 1000개 이상의 창업이 일어나는 공간도 만든다고 생각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창업지원금을 많이 줍니다. 줄 필요도 있죠. 근데 공무원들이 창업지원금 줄 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줘도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 근데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걸 갖고 왔을 때.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퍼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페이퍼 써주는 사람이 20%의 컨설팅비를 받아요. 그래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국가가 해줘야 할 일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폭발이 생깁니다. 여의도처럼 강이 있고 자연이 있고 또 금융이 있는 곳. 생각해보세요. 조금 있으면 여기에 이제 배가 다니게 됩니다. 자, 용산에 가서 일하다가 힘들면 배 타고 가서 요트 타고 가서 조깅하고, 또 일하다 힘들면 홍대 가서 데이트도 하고, 또 상암의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로의 지벨리, 강서의 마법신단지, 이런 연결 효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어때요? 강남과 강북도 균형 발전이 된 것이죠. 영등포, 마포, 동작, 용산, 강서, 구로. 강남과 강북도 균형 발전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국토 균형 발전도 되고 노무현 대통령 꿈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경제 수도와 정치 수도를 갖다가 분리해서 발전시키자. 그래서 도시는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거,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는 거, 미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거. 그래서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 도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0.94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남의 해남시입니다. 세 번째쯤 되는 곳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1.82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세종시는 어떻게 1.82를 만들었을까요? 해남은 어떻게 2.0인가를 만들었을까요? 서울은 어떻게 0.94일까요? 출산율은 중앙정부가 높여줍니까? 지방정부가 높여줍니까? 중앙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아동수당을 하나에당 10만원 주겠다. 뭐 이렇게 부분 누리과정을 중앙정부가 얼마나 지원하겠다. 사실 지역별로 자기가 맞춤을 해서 결정을 시키는 것이죠. 서울의 은평구의 은혜초등학교가 올해 폐교를 선언했습니다. 사립학교입니다. 신입생이 50명입니다. 사립은 50명이면 운영이 안 되겠죠. 사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립, 마포구의 창천초등학교, 혹시 마포구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마포구의 창천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의 최종 등록이 15명입니다. 창천초등학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창천초등학교만이냐? 종로구에 있는 교동초등학교도 올해 신입생이 15명입니다. 신입생이 50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6.8%입니다. 고등학교 중에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 수가 없어서 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배문고등학교 학생 수가 모자라서, 사실 마포, 용산, 서대면서 굉장히 명문 학교인데 우리 동대문 이사로 됐다고 맨날 노력을 했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종신초등학교, 거기 학생 수가 없어갖고 강남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왜 아이들을 안 낳냐? 4가지가 있죠. 첫째는 집입니다. 둘째는 일자리입니다. 셋째는 일과 가정 양립입니다. 넷째는 문화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둘만 나와 잘 되자고 했어요. 그래서 셋째 보고 보면은 야만인 미개인했습니다. 그 표 만든 사람이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자기 그 표 때문에 정말 나라에 못할 짓을 했다.
자기 죽고 싶다. 그 표현만 생각하면. 그런 게 일종의 문화겠죠. 일자리는 실제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냐. 작년에 구세청 통계 연구를 보니까 고소득자 신혼부부 5년차 이하가 제일 아이들을 안 낳습니다. 실제로 일자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 친구들이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애를 안 낳아요. 일 가정 양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성들이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때까지는 그래도 종일 보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직장 다니는 게 좀 편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오후 1시에 끝납니다. 친정엄마한테 일주일만 와달라. 또 시부모한테 일주일만 와달라. 그것도 미안하면 위치 추적 달아갖고 너 지금 태권도 학원 잘 가있냐 1시에. 또 3시에 전화해서 너 미술학원 잘 가있니. 오후 5시에 또 전화해갖고 너 공부방 잘 가있냐. 엄마 금방 가니까 울지 말고 잘했어. 이러다가 아이고 내가 못할 짓이 아니고 정력 단절이 생기죠.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해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주택 소유, 주택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는 출산율이 5년 이내에 67%입니다. 주택이 없는 경우는 5년 이내 출산율이 60%입니다. 실제로 통계만 놓고 보면 집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의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많다고. 향후 10년 내에, 20년 내에 서울의 초등학교가 100개 이상 폐교가 될 겁니다. 580개 중에. 일본은 저출산이 심각한 시대에 오사카에서 학교를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졌습니다. 폐교된 학교에. 그러나 저출산이 극복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과밀학급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가령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입학때 들어가서 살고 졸업 때 물려주고 나가는. 근데 이건 국공유지잖아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필요 없잖아요. 이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30층을. 1층에는 국공리버리지 유치원 짓고 2, 3, 4, 5층에는 학생들 다니려고 주거층과 학생들 교실 사이에는 도서관이랄지 공부방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했던 정력 단절이 안 생기잖아요. 전업주부 아빠나 전업주부 엄마가 그 시간에 케어해 줄 수가 있잖아요. 편히 다닐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게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고 작년에 13만원 공급하고 올해 17만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현실이라는 게 느끼지 못해요. 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그게 있어야지. 1시간, 2시간 걸린 곳에 있으면 현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마지막 비상수단을 갖다 발동한 것이 뭐냐면 30년 이상 된 구청, 경찰서, 보건소, 우체국, 주민센터 이거 재건축할 때 한 30층, 40층 올려주고 국공유지니까 거기에 위에다가 청년주택이나 노인주택, 신혼부부주택을 갖다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임대료가 싸질 거 아닙니까? 경찰청 7층 위에, 경찰서 7층 위에 30개층 들어서면 얼마나 안전해요. 1층부터 7층까지 경찰이 지켜주는데. 동대문구의 자매도시인 일본의 도시마 현청이 그래서 50층을 올려갖고 그렇게 한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했더니 23곳이 신청을 했어요. 이래갖고 몇 호가 나옵니까? 6,000호가 나와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청년 빈곤 주택률은 17.6%입니다. 독립된 샤워룸이 없거나 독립된 화장실이 없거나 독립된 부엌이 없는 것을 빈곤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없어지면 뭐합니까? 교육의 자율성, 독립성? 애가 수업하다가 울고 15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어떡하냐? 20층에서 부모가 애 저기 7층에 수업하는 거 보고 뭐 와서 참여하면 어떡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학교 학부모들이 살자면 같은 커뮤니티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을 해서 1호 법안이 전통시장 유사화하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사례에 갖다 나열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원한 것이 되게 재래시장이 단층이니까 그러다 눈비 가리기를 해줍니다. 캐노피라고 해서 그거 해주면 30일을 봅니다. 보통 1년에 눈비 오는 날이 30일이거든요.
30을 벌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재래시장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재래시장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재래시장은 되게 교통이 좋은 곳에 있겠죠. 요 옆에 있는 것이 모듈러 주택입니다. 모듈이라는 게 이제 블록 같은 건데 레고 주택이에요.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와서 조립을 합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강서구에 시범주택이 들어섰습니다. 6층 40호를 짓는데 5일 걸렸습니다. 요건 모듈러 주택이고 3D 프린팅 주택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1평짜리 집을 짓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건축비는 1,000만 원. 중국은 보통 2층, 3층짜리 3D 프린팅 주택을 짓습니다. 기존 주택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시장을 그대로 살리면서 전통시장도 살고 청년들도 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통시장 어제도 얼마 전에 불이 난 곳이 있는데 오래돼서 사실 배선 문제나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3D 모듈러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한 달이나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까 강서구에 40호는 5일 걸렸지만 이걸 한 100m 거리라고 하면 한 달 이 정도 한 달 이상이 걸릴 수가 있죠. 길면 2달. 그러면 1층을 일단 다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 재생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현대화해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한 5개층 정도 주택을 갖다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애 한 달 주달에 정부에서 생계자금 같은 거 지원해 주겠죠. 생애 첫 휴가를 갖다 지을 수 있겠죠. 그 생애 첫 휴가는 좀 작은 거라고 치더라도 우선 2, 3, 4, 5, 6층에 청년이든 노인이든 있으니까 떡볶이를 먹어도 비틀어서 먹을 거 아닙니까? 상권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래시장은 대개 복개천이 있다든지, 복개천은 시유지예요. 그러니까 토지구입비가 필요 없죠. 혹은 자신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지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주가 있는 경우도 갈수록 재래시장이 쇠퇴하기 때문에 사실 임대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개층, 6개층을 토지공사에서 올려주고 한 20년 해서 10년이나 20년은 건축비를 뽑고 그 후에는 서로 합의하에 만약에 임대를 통제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4차 산업혁명과 사람 존중이 만나는 거 아닐까요?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시개떡 건축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무시개떡 건축인데 가령 이런 얘기인데 우리 종로 한 상가부터 청계천 육가시가 가다 보면 그 위에 건물에 올라가서 보면 막 폭격 맞은 것처럼 6.25 때 지은 단층짜리 집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령 이렇게 1층은 카페같이 꽃집이 있고 2, 3, 4층은 사무실을 쓰고 4, 5, 6층은 사람이 사는 거주 공간을 만들고 옥상은 정원으로 하자는 무지개떡이라고 하는 황두진 건축가가 얘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살리자는 것이죠. 옛날에는 직주 분리였습니다. 공장 시대에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가 됐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굴뚝이 안 나기 때문에 옛날처럼 베드타운과 상업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직주 근접이라는 개념으로 전환을 시켜나가자는 것이죠. 서울에 물재생센터가 4군데가 있는데 서남물재생센터 강서구에 있죠. 성동구에 있는 중남물재생센터 한 30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게 지하화해서 지하화되거든요. 지하화되면 그 위에 공원이 생기겠죠. 그 나머지 공간을 가령 우리가 청년들 주택을 쓴다고 한다면 한 3만 5천 원 정도가 생깁니다. 이게 또시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토지구입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 청년들이니까 5년 살고 6년 살고 그다음 또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자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게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게 하려면 비상한 자원을 갖다 발동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은 것이죠. 왜 유럽에서 임대주택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7% 정도 되는데 대개 자가 보유율이 우리나라도 한 50% 되고 유럽도 뭐 알아봤자 한 60% 됩니다. 그러면 밑에 20%는 집을 가진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상위 50% 자가 보유하는 사람들 때 10% 정도는 집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밑에 20%는 집 가지기가 힘들어요. 체념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맨 밑에 20%한테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주거 복지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상층에 있는 전월세 시장이 당연히 안정될 수밖에 없겠죠. 공급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개발하고 찾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에 애를 낳고 미래가 생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존중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트윗을 한 것 중에 25,000개의 리트윗된 게 이겁니다. 우편국 집배원들 배달 오토바이를 1인용 전기차, 소형 전기차로 바꿔주겠다. 오점사 본부에서 이 발표를 했더니 제가 갖다가 트윗을 올렸더니 25,000명이 리트윗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20만 명이 그거 갖다가 봤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이 우편 집배원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게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기차를 갖다가 공급을 하면서 사람을 자르지 않는다. 내일 영하 17도인데요. 여러분들 냉방 찬바람 맞으면서 우편 집배원 하려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래서 1년에 총 대체 인력이 투입된 게 12,000명 정도 된다. 사고 나고 미끄러지고 다치고. 근데 1인용 전기차를 공급해주면 냉난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고하거나 사람이 하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4차 산업혁명. 이것의 단적인 예가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거기 반론도 많더라고요. 그럼 골목길은 어떻게 들어가요? 골목길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 되는 곳은 빼고 그게 35%. 1인용 전기차로 갈 수 있는 곳이 65%. 1인용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그 폭이 여러분 책상에 한 2.5배 될까? 3배 정도 될까? 사실 이동도 굉장히 편한 것이죠. 아까 제가 전통시장을 모듈러 주택으로 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 것,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키우는 것, 사람이 존중받는 4차 산업혁명. 제가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질문을 갖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